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차가운 햇살이 섬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는 유난히도 잔잔했어요. 정미숙 씨는 육지에서 3시간 넘게 걸리는 외딴 섬에 발을 디디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터전이 될 것이라고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결혼 생활은 이미 사랑보다는 체념이었고 자식 없이 살아온 세월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무뚝뚝함은 처음엔 참을 수 있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녀를 고립시켰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온 거라고. 그래도 남편은 폭력은 안 썼잖냐고. 하지만 미숙 씨에게는 그것조차 가혹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묵묵부답인 남편, 한 번도 따뜻하게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던 사람. 그녀는 자주 생각했어요. 이대로 조용히 사라지듯 죽고 싶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그래서 이 섬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람 왕래도 거의 없는 외딴 섬 사너리에 버려진 폐가 하나를 사들였고 바다를 바라보며 펜션처럼 꾸미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펜션은 핑계였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지막 생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작은 짐들을 내려놓고 방바닥에 앉아 그녀는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까칠한 살결에 낯선 바닷바람이 스며들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었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기대도 원망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부엌에는 흐릿한 불빛 하나, 전기조차 불안정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남편과 멀리 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놓였죠. 이곳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저녁이 되어도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처럼 찾은 고요였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작은 수첩에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라 적으며 조용히 웃음을 지어보았습니다. 마치 그 문장이 진짜 주문처럼 작용하길 바라면서요.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 진동이 울리는 핸드폰 화면 위로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망설이던 손끝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온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격앙돼 있었죠. 됐어, 미숙아. 우리 인생 바뀐 거야. 진짜야. 나 로또 1등 당첨됐어. 순간 그녀의 손에서 수첩이 툭 떨어졌습니다. 메모장 속 문장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섬의 바닷바람이 갑자기 차게 느껴졌고 그녀의 발은 다시 육지를 향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 씨는 그날 새벽 배편 시간에 맞춰 불이 나게 짐을 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한참을 넋놓고 앉아 있었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섬 생활은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하루가 영원 같았고 전화 한 통에 그녀의 계획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육지로 나가는 첫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향하는 길, 가슴 한쪽이 얼얼했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어리둥절한 충격에 가까웠고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그 흥분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인생 끝났어.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게 다 내 덕이야. 내가 떠나니까 바로 터졌잖아.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미숙 씨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났기 때문에 운이 따랐다는 말이었을까요? 그가 평소에 하던 무심한 말투와는 사뭇 다른 목소리였기에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미숙 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좌석에 앉은 뒤 처음으로 조심스레 문자 한 통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은행 통장 계좌 화면과
언론에 보도된 로또 1등 당첨 기사 캡처, 그리고 로또 용지 한 장. 정말로 1등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차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묘하게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하늘 위로 흐르던 흰 구름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직접 차를 몰고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어떤 불편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어색함. 부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엔 시간의 벽이 있었죠. 차 안에서 그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무슨 차를 살지, 어느 동네에 집을 알아볼지, 부모 형제들에겐 어느 정도 나눠줘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을 해보자는 말까지. 그는 이미 몇 년치를 말한 듯이 숨도 쉬지 않고 흥분에 겨워 있었어요. 미숙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될지, 오히려 불행의 시작은 아닐지 직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곧 코를 골기 시작했고 미숙 씨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낡은 천장에서 흔들리는 전등불이 천장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미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요. 처음 몇 달은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숙 씨는 남편과 함께 은행 VIP 창구를 드나들며 전담 상담사의 조언을 들었고 호텔 뷔페를 예약해 외식을 다녔습니다. 그녀의 손목엔 금세 고가의 시계가 채워졌고 발밑엔 낯선 브랜드의 구두가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은 펜트하우스를 계약했고 미숙 씨는 리모델링 견적을 내며 디자이너와 함께 도면을 그렸습니다. 거실엔 85인치 TV가 걸렸고 주방에는 오븐과 와인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품을 주문했고 박스가 쌓이는 걸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텅 비어갔습니다. 남편은 돈을 들고 밖으로만 나돌았고 어느 날부턴가 귀금속 대신 사업 이야기를 입에 담기 시작했죠. 한때 학창시절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던 사람이 이제는 옛 인맥이라며 투자 설명회에 그녀를 끌고 다녔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아들 학원비가 좀 빠듯해서 한두 달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시작은 단돈 몇십만 원이었지만 곧 수백, 수천으로 불어났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도와야지. 여유 있을 때 베푸는 게 복이지. 그러나 그 말과 동시에 그는 고급 외제차 2대를 일시불로 결제했고 어느새 그녀 몰래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그가 주식 계좌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죠. 이건 단기간에 3배는 간다더라.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절대 안 망한대. 하지만 전문가란 존재는 얼굴도 없었고 수익은커녕 몇 달 만에 반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불안은 조금씩 현실이 되었고 부부 사이엔 말이 줄었습니다. 쇼핑백이 늘어갈수록 둘의 눈은 점점 피로해졌고 서로를 보며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밤이면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남편은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류 가방을 든 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채권 회수 관련하여 방문드렸습니다. 미숙 씨는 멍하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정확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분명히 아주 많았던 것 같은데.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미숙 씨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가 문득 처음 그 섬에서의 바람결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적어도 평온했죠. 이제는 모든 것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시작이었구나. 끝이 아니라. 경찰이 사망 통보서를 건네주던 순간 정미숙 씨의 두 다리는 힘없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남편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이 멎었다고 했습니다. 사고 처리비와 병원비조차 급히 마련하기 어려웠기에 미숙 씨는 시댁에 알리지 못한 채 서둘러 화장 절차를 밟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차가웠지만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그녀는 낙골함을 품에 안은 채 집안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낙골함을 작은 봉분 아래 묻고 돌아온 그날 저녁 휴대전화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댁 번호가 떠 있었고 통화를 누르자 곧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동생이 죽었다고? 그런데 장례도 없이 선산에 모셨다고? 제정신입니까? 거긴 우리 형제 공동 명의예요. 재수 씨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남편의 형은 말끝마다 분노를 삼키지 못했고 미숙 씨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애도보다는 권리와 소유를 먼저 따지는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녀가 힘겹게 장례를 치렀다고 설명하자 형은 서류를 들이대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야 미숙 씨는 선산이 시댁 형제 공동 명의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정장을 차려입은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남편이 남긴 통장과 보험증권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고 심지어는 숨겨둔 금괴가 있을 거라며 서랍을 뒤졌습니다. 미숙 씨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빚만 가득했지 순자산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상속 포기를 권했을 만큼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시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떠났고 남겨진 집은 한층 더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 불을 끄지도 못한 채 텅 빈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랍 속 장례비 영수증이 바스러질 듯 손끝에서 떨렸고 고개를 들 때마다 낯선 천장이 납골당 벽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빚더미뿐. 미숙 씨는 심호흡을 한 뒤 결심했습니다. 집이며 가전이며 하나씩 헐값에 내놓아 채무를 막고 모든 걸 정리해 다시 섬으로 돌아가겠다고요.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 탐욕으로 채웠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의 손으로 정리해 보겠노라고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 새벽 공기가 유난히 서늘했고 그녀의 귓가엔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린다는 예감이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서울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정미숙 씨는 등 뒤에서 잠금 장치가 철컥 잠기는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구는 물론이고 벽에 걸렸던 액자 하나까지 처분된 빈집은 메아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은 다 갚지 못했지만 최소한 채권자들의 발걸음은 돌려세울 정도까지는 막아두었죠. 짐이라고는 여행용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실 전등을 끄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도심의 불빛은 유리창 너머로 미세하게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섬에 도착한 첫날 버려졌던 펜션은 거의 흉가에 가까웠습니다.
미숙 씨는 먼지 마스크를 쓴 채 종일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낡은 창틀을 닫고 녹슨 수도꼭지를 갈아 끼우고 허리춤까지 자란 잡초를 베어냈어요. 저녁 무렵엔 마당에 플라스틱 의자 하나만 두고 앉아 숨을 고르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질녘 바다는 잿빛이었지만 그 잿빛 속에 묘하게 편안함이 섞여 있었죠.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 진동과 함께 시댁 번호가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거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선산도 팔아야겠어. 동생 목 빚 갚았다지만 우리 지분도 있으니까. 미숙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협박은 녹음됩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문득 생전 남편이 술에 취하면 종종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땅은 내가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데야. 언젠가 필요해질 거야. 그 말이 떠오르자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라리 그 유골함이라도 옮겨버리면 시댁이 덜 달려들까?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솟구친 그녀는 밤길을 달려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봉분 앞에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유골함을 꺼내 다른 곳에 옮길 생각뿐이었죠. 정미숙 씨는 봉분 옆에서 흙을 퍼내던 삽을 멈췄습니다. 삼날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돌인 줄 알았지만 손끝에 전해진 감촉은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그녀가 주변 흙을 손으로 밀어내자 묵직한 철제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녹이 쓴 손잡이, 낡은 자물쇠. 상자는 분명 오래전부터 이곳에 묻혀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술에 취한 남편이 중얼거렸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땅 잘 지켜. 내 진짜 거 거기 있어.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던 그 말이 이제 와서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상자를 옮겨온 그녀는 작은 망치로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철커덕 고리가 끊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안쪽엔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금속 덩어리 몇 개, 그리고 오래된 종이 서류 몇 장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풀었습니다. 작은 금괴, 외화예금 명세표, 차명 계좌로 보이는 영수증, 숨긴 돈이 분명했고 꽤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녀는 상자 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이 자신만 알고 있을 셈치고 묻어둔 돈이었습니다. 계획이었고 은닉이었고 말 그대로 비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꺼낸 사람은 그 계획에 없던 아내였습니다. 정미숙 씨는 조용히 상자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모든 말 대신 지금 이 무게를 어떻게 써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펜션 부엌 창가에 앉은 정미숙 씨는 철제 상자 안에서 꺼낸 금괴와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무게를 느끼며 펼쳐본 종이들엔 익숙지 않은 숫자들과 낯선 계좌명, 해외 송금 내역과 외화예금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명백한 비상금. 남편은 이걸 숨기고 있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조차도 존재를 몰랐던 그 상자 속에는 말 한마디 없이 무겁고 조용한 진실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철저히 자기 계획, 자기 목. 그가 살아 있었다면 이 돈은 그녀의 손에 들어올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상자 뚜껑을 연 사람은 정미숙 씨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았고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으며 오롯이 혼자 견뎌온 사람. 욕심으로 이 돈을 꺼낸 게 아니라 분노 끝에서 마주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금속 하나를 내려놓고 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새로 산 가계부 옆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돈은 남편의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바친 내 시간의 값입니다. 그 문장을 쓴 순간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움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리였습니다. 정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에 대한 작은 결산. 그녀는 이어서 몇 가지 항목을 메모장에 덧붙였습니다. 펜션 수리비, 전기 배선 교체, 수도관 공사, 장기 숙소방 개조, 라벤더 정원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 줄, 은빛바람 간판 제작비.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상자의 뚜껑을 덮었습니다. 과거는 그 안에, 미래는 손바닥 위에 남겨두고 이제 진짜로 자기 몫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 몫이에요. 간판은 생각보다 빨리 마르지 않았습니다. 정미숙 씨는 벤치에 앉아 하얀 페인트 바탕 위로 번져가는 파란 글씨를 바라보며 조금은 엉성한 붓질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은빛바람. 이름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산을 파헤치며 몰랐던 진실을 마주했던 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정리하려는 아침. 삶은 여전히 복잡했고 사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그녀는 한 발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펜션 내부는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잡초를 밀고 흙바닥을 다지고 낡은 커튼 대신 얇은 린넨 천을 달았습니다. 싱크대 위엔 세식기 2벌을 놓았고 오래된 전기포트도 교체했죠. 물건을 들이고 손을 움직이는 동안 그녀는 스스로 묻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정한 방식으로 살겠다고. 오후 무렵 낡은 유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며칠 전 노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조용한 펜션 한 칸 있습니다라는 문구에 대한 첫 반응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혹시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네. 조용한 바다가 보이고 혼자 지내기 좋은 곳이에요. 식사는 제공 못하지만 커피는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맞이한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해질 무렵 정미숙 씨는 다시 봉분 앞으로 향했습니다. 흙 위에 심은 라벤더는 아직 키가 작았고 바람결에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묻어둔 걸 내가 꺼냈어요. 이제 그건 제 몫이니까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 해요. 짧은 인사를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낡은 경첩이 끼익 소리를 냈고 그 안으로 바다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문을 활짝 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은빛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도 함께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